안녕하세요. 저도 늘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곳에 익명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자예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형, 저 이렇게 네 식구였죠. 워낙 태어날 때부터 집안 환경이 유복하다 보니 저와 형은 미래에 대해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자셨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이었던 저와는 반대로 형은 소극적인 사람이었기에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죠. 저는 친구가 많았던 반면에 형은 친구도 없고 어렸을 때 늘 저랑만 놀았던 극소심쟁이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이라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모나지 않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되기만 하면 평생 걱정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준비해봐.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일단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붙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할게요. 늘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걱정은 무슨?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공부가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 말해. 알겠지? 힘들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쉽죠.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빠 엄마도 마음의 짐을 더 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 말아라. 원래 늦게 피는 꽃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때가 올 거야. 형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고 2년을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시 공부를 시작한 형은 원래도 소심했지만 눈에 띄게 더 소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저와는 다르게 형은 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두워졌죠. 그런 형이 저는 더욱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괜스레 주눅이 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도 소심한데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괜스레 신경도 써보고 장난도 쳐보기도 하였죠. 그렇게 형에게 최대한 위로가 되려고 했죠. 형, 기운 내. 시험만 붙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괜스레 주눅 들 필요 없어. 아, 맞다. 형, 용돈 다 떨어졌지? 아니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용돈까지 받냐? 염치 없게. 부모님이 주신 거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형제 좋은 게 뭐야. 자, 여기. 중간에 밥 거르지 말고 꼭 밥 챙겨가면서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할라. 알겠지? 고맙다.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신세를 진다니. 형이라는 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래도 너라도 부모님 걱정 안 시켜서 다행이야. 만약 너까지 공부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 늘 고맙다. 그리고 힘을 줘서 고마워. 형과는 어려서부터 각별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을 간간히 옆에서 물질적으로나마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형에 대한 면이 덜 선다면서 미안해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런 형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2년이 흘렀고 형은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죠. 시험에 떨어져서 큰일이 났다기보다 낙담할 형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 정도로 형을 많이 신경 쓰려고 했죠. 형, 괜찮아? 그래도 내년에 또 있으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너무 낙담하지 마.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내 친구 영수 알지? 영수는 지금 공무원 준비만 4년째 하잖아. 그 정도로 요샌 경쟁률도 심하고 공무원 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그래, 민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엄마 아빠는 꼭 네가 공무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지? 늦게 피는 꽃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민철이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애초에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하렴. 네가 괜히 공무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한테 부담만 준 건 아닐지.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형을 위로하였는데 형이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죠. 형의 한마디에 저희는 혼란의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착하고 늘 고분고분하던 형이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고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형의 연애에 대해 꿈도 꾸지 않았기에 너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 사실 시험을 떠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허락해 주세요. 제가 공부할 때 큰 힘이 돼준 여자친구예요. 형, 여자친구가 있었어? 와, 대박 쇼킹인데? 아니, 어떻게 만난 거야? 공무원 준비 전부터 알게 된 여자야? 뭐라고?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너 시험 떨어져서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뜬금없게 결혼이란 소리를 해? 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엄마와 아빠는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형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죠. 저도 그건 이해했고요.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저렇게 한번 마음먹기 시작하면 직진만 하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네가 아직 직업도 없는데 결혼은 이른 거 아니니?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냐? 네가 꼭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어야 저 자식 먹여 살리지 않겠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구나.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 결혼 먼저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철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건 그렇고 너 앞으로 그런 계획이 뭐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평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솔직히 무슨 일을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 그건 아닌 것 같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와는 달리 형의 걱정을 많이 하셨던 터라 엄마 아빠는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형은 완고했어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던지 공부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겠다였고 형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희 집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형이 공부하면서 자주 갔던 식당의 여종업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종업원이라 반대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럼 그동안 연애질만 한 거냐고 화가 나셨죠. 저 역시도 그럼 2년 동안 저렇게 부모님 몰래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공부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 시켰더니 그동안 식당 드나들면서 연애진이나 한 거야? 아유,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해? 유일하게 저한테 위로가 돼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세요.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아휴, 기가 막혀. 민철아, 너 정말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래?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어? 아휴, 지 손으로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그 결혼할 상대가 고시식당 종업원? 너 정말, 아휴,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제가 책임질 거예요. 유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어차피 허락 안 해주셔도 전 결혼은 할 거니까.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한 고집했던 형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형수님이 인사 오는 날 보통이 아니라고는 느꼈지만 대단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부모님도 썩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이왕 허락하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대바라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민철 씨가 식당에 올 때마다 소시지를 무료로 많이 줬거든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옆에서 힘이 돼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에이,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민철 씨야 굳이 공무원 시험에 붙지 않더라도 장남이고 뭐 재산도 있다고 하니까 저야 손해볼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솔직하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솔직하네. 그럼 결혼하고 계속 일은 할 거니? 아, 뭐 일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민철 씨도 그렇고 결혼하면 제가 민철 씨가 잘 되게 내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이렇다 할 계획이 없구나. 참. 한 명이 계획이 없으면 한 명이라도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정체적 난국이야 아주. 아유, 걱정 마세요. 유나랑 함께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만 믿어주시면 돼요. 형에게 딸려올 재산을 생각한다는 말에 아빠와 엄마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진한 형을 저 속물스러운 형수가 정말 단단히 구워 삶았다고 생각하며 형을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형수에게 콩깍지가 씌인 형은 저희가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직업도 없는 형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하나 증여해 주시면서 건물세라도 받고 살라고 하셨죠. 그렇게 형은 저희 집과 완전히 독립을 한 채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한편엔 계속 똘똘음해 하셨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이젠 그만 신경 끄자라고 하셨죠. 민수, 너도 잘 들어.
엄마는 진짜 네 형한테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소심한 형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오냐오냐 키웠는데 엄마가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냐마는 넌 정말 엄마 실망시키지 마. 아휴, 걱정 마, 엄마. 어쩌다 형이. 근데 형수 탓할 것도 없어. 어차피 끼리끼리야. 형도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은 형에게 오로지 기대를 저버리셨기에 이제 남은 저에게 더욱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형수와 형이 저희 집에 명절을 새러 오는 날 또 한 번 형수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불쾌해 하셨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 어머니, 이거 선물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때 보니까 얼마 안 드시더라고요.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친정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따 저희가 가면서 가져갈게요. 여보, 이거 좀 싸놔. 우리 이거 가져가자. 어머, 그래도 선물 들어온 건데 그렇게 막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사돈 어른께 드릴 거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렴. 아버님 친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우리도 뜯어보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아휴. 어머, 아끼다 똥돼요, 어머니. 그래서 민철 씨네가 부자가 됐나?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가져갈게요. 이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이거든요. 보니까 아버님은 과일도 잘 드시지도 않던데요. 그냥 저희 주세요. 민철 씨, 챙겨. 엄마의 말을 딱 잘라먹고 본인 가져갈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고요. 형은 저런 여자가 왜 좋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었죠. 하지만 형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 도련님, 이거 안 입는 거예요? 아휴, 우리 민철 씨 입으면 딱이겠다. 이 브랜드 우리 민철 씨도 사주려고 했는데. 네? 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형이랑 아무래도 저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어렸을 땐 옷도 같이 입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민철 씨 줄까요? 딱 보니까 도련님 얼굴색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민철 씨, 이거 좀 입어봐, 와서. 어이가 없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죠. 저희 집에 오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어쩌다 형이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너무 순둥한 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빠와 엄마는 최대한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형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고요. 그래야 형과 형수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의 잘못인 줄 모르고요. 그래, 새약이 다 싸줘, 여보. 민철이 전이랑 고기도 좋아하니까 갈 때 먹으라고 싸주고. 너희 요새 사는 건 괜찮니? 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쏠쏠하고 제가 고시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요. 요새는 좀 편해요. 아빠, 엄마 덕분이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아니,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건데, 미리 줬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자기야. 안 그래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엄마 아빠를 두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진짜 보자 하니까. 네?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면 끝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 놀라셨어요? 됐다. 민수도 그만해. 얼른 친정 가봐야지. 빨리 가보거라.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겠어. 자도 밀리는데 얼른 가봐. 오히려 형수와 형이 집에 오는 날엔 엄마 아빠는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었죠.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실망할 게 뻔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저 형이 참 한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수의 무례함에 저희 가족이 익숙해져 갈 즈음 저희 집은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 뭐라고? 일단 우리가 거기로 지금 가마. 말도 안 돼.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가 얼른 갈 테니까 마음 좀 다스리고 있어. 아니, 새아기가 뭐라고 했길래 당신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돼요, 네? 민철이 무슨 일 있대요? 빨리 좀 말해봐요. 일단 당신이랑 민수 옷 입어라. 지금 민철이가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얼른 준비해. 마음 좀 추스르고. 형수의 전화 소리에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피골이 말이 아닌 형의 모습을 보았고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형은 그렇게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에 저희 가족은 입을 뗄 수 없었죠. 이게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형이 사고를 당하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밤에 어딜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니? 아휴,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앤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만 안 했어도 다 제 탓이에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일단 새아기 마음 좀 추스러라. 당신도 우리 민철이 꼭 일어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13시간이 흐르고 형의 수술이 끝났죠. 형은 얼굴뼈가 이미 으스러졌고 뇌가 함몰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했죠. 여기서 깨어나면 기적이고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깨어나면 기적일 텐데 거의 내사 상태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은 아직 내사까진 아니지만 이대로 못 깨어난다면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고요. 그럼 이만. 그럼 형이 영영 못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오는 환자들 중에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여서. 의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졸도를 하였고 아빠도 크게 상심을 하였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와 아빠를 챙겨야 했기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은 그렇게 중환자실에 2달가량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형은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죠.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형이 살아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모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우리 형 꼭 깨어날 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요. 우리 형 의지 알잖아요. 그래, 민철이 꼭 깨어날 거야. 네 형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여보, 어떡해 우리 민철이, 민철아,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울지 마요. 형도 다 들을 순 있다잖아. 엄마가 슬퍼하면 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슬러요. 전 오히려 엄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2달 동안 마음을 많이 추슬렀는지 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교대로 수시로 형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무조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엔 제가 거의 형을 돌보기 시작했고 평일엔 엄마와 형수가 교대로 형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빠도 가끔 돌보시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는데 어느 날 형수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엄마는 이상하다고 갸우뚱하였죠. 아니, 너네 형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 오늘 저녁부터 교대하기로 했는데 얘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전화 안 받을 애가 아닌데. 형수, 너무 고단해서 잠들었나? 내가 이따 집에 한번 가볼게요. 형수도 힘들겠지. 왜 안 힘들겠어, 안 그래? 아휴, 그런가? 그래, 그럼 이따가 한번 형네 들렀다가 너네 형수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쉬라고 전해줘라.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렇게 전 연락이 되지 않는 형수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한 번 기함했어요. 형수의 모든 짐이 다 빼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롱 속에 인감도장과 통장 7개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수는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형수는 그 뒤로 저희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요. 심지어 저희를 차단했어요. 배은망덕한 것? 건물 주고 배부르게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우리 아들 저렇게 되자마자 모든 걸 가지고 튀어? 기가 막혀. 형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해요? 가만 안 둬, 이년 내가. 그만해.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민철이도 참 순하기만 해서 평생을 이용만 당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우리가 그때 뜯어 말렸어야 해.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 돈 보고 달려든 거지 뭐. 아휴, 여보 어떡해요 이제? 이미 통장에 돈은 다 빼갔대요. 에휴, 빠르기도 하지. 아직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 돈을 쓰는 건 저희가 제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형수는 저희와 연락을 차단한 채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소식도 딱 감췄죠. 형을 간병하면서 형이 불쌍한 거 반, 답답한 거 반, 2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기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냐 싶다가도 평생 친구도 없이 소심한 형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저렇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밀어붙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한참 형을 바라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형에게 말했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고요. 형, 일어나봐, 빨리. 지금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해. 형이 일어나서 형수 혼내줘야지, 어?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누워만 있을 거야? 우리 착한 형,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지질이 불행하지. 내가 미안해, 형. 그때 조금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형이 누워있는 시간이 7년이 흘렀고, 저희는 형의 병원 생활이 매우 익숙해졌죠. 그로부터 7년 후 우연히 병원 가는 길, 차를 대고 커피를 픽업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전 놀랐죠. 멀리 도망갔을 줄 알았던 형수가 바로 근처에서 맴돌 줄은 몰랐거든요. 자그마치 7년 만에 형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말이죠. 사람은 되짚고는 못 산다는 말이 아주 딱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형수, 아니에요? 박윤아, 당신 맞지? 네가 사람이야? 우리 형 아프니까 바로 버리고 형 돈을 다 들고 튀어?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너 잘 걸렸다. 당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 돈 다 모조리 토해내. 알겠어? 소송 걸 거야, 너한테. 도련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원래 이 길로 안 다니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전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돈 좀 불려놓고 다시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철 씨 일어나면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죠. 이거 나요. 안 나요? 저와 형수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형수 옆에 웬 낯선 초등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형수와 똑 닮은 얼굴을 한 초등학생. 전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기까지 잔인할 수 있던 건지. 당신 딸이야? 지금 당신이랑 얼굴이 똑같잖아. 얘, 너네 엄마니? 네가 말해봐.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좀 놓고 말하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예솔아, 너 먼저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어?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바라던 바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일로 와, 당장. 경찰서 가게. 형수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향하는 순간 형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죠. 죄송해요, 도련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네? 사실 민철 씨 사고 나기 전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고요. 내가 이 애랑 둘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차마 민철 씨 아기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던 거예요. 제발. 그게 말이 돼? 쓰레기 같은 년.
우리 형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베고 지금 우리 형 돈으로 지금까지 호요식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콩만 먹을 준비해. 알겠어? 형수는 외도를 하였고 그 외도를 알게 된 형이 충격으로 밤에 뛰쳐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거더라고요. 전 형의 휴대폰을 그동안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니 형수의 외도 증거를 다 캡처해 놓았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럼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것도 형수 때문이구나 싶은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우리 착한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쓰러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꼭지가 돌더군요.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발 봐줘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예솔이는 어떡하라고요? 네? 그냥 도련님이 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제발요. 닥쳐, 미친 거사. 너 내가 가만 안 둬. 일단 지금 병원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빌어. 이게 다가 아닐 테지만 일단 빌란 말이야. 저를 붙잡고 빌고 빌었지만 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형수가 우리 형을 사고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병원으로 끌고 온 형수를 요절을 내었죠. 형수를 보자마자 엄마는 귀싸대기를 갈기셨어요. 솔직히 저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남자라 참았어요.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넌 면상부터가 글렀어. 요망한 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돈을 다 갈취해서 7년 만에 나타나? 이년아, 너 진짜 내가 용서 안 해. 알겠어? 네 딸년이고 나발이고 넌 아주 두고 봐라. 엄마는 형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아빠와 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소해했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식물인간의 형 대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형수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7년 동안 남의 애를 키우면서 우리 형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한 소송도 추가적으로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어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형수는 그동안 형의 돈을 빼돌린 대가로 혹독히 치러야 했죠. 형의 핸드폰을 추가로 증거품으로 제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다행히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호소하였지만 악어의 눈물인 걸 판사님은 다 아셨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아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깨어난다면 제 딸아이마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네? 전 이혼 못해요. 제발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형을 두고 남의 남자애를 뵌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전 저 말을 듣고 정말 코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형수의 의견은 묵살하였고 결국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징수받게 되었죠.
형이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속 깊이 끙끙 앓았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우리가 뜯어 말릴 걸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형수는 법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나마 형수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판결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삶을 마무리했어요. 형이 형수의 악행을 밝혀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버틴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형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형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이 떠난 결만 되면 마음이 시리고 아프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의 부재를 이렇게라도 채우니 엄마 아빠가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도 곱고 착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없지만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니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형의 전부를 부모님께 채워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가슴 아프지 않게 사는 날까지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싶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늘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깨름칙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역시는 틀리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설 명절에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여름날에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날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행 온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신경 써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때문에 그래도 우울함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오랜 기간 힘들어 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아들 또한 며느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최대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였어요.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행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아들은 펜션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쓰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며느리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를 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 밑에 철썩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었고 세상 떠난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다리 위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 버렸고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겠다고 몸이 반쯤 다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과 제가 연애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목걸이라 제 몸에서 분리가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구해주겠다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는 거센 파도에 바닷물을 먹고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 펜션을 한번 바라본 뒤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도 저처럼 허우적거렸지만 저보다 젊어서 그런지 헤엄을 치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밑에 있는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몸을 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다리 기둥에 몸을 붙여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다리 쪽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만 쉬지 않고 쳐대는 파도는 결국 저와 며느리의 손을 떨어뜨려 놓았고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저희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자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찾다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다리의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밧줄이 달린 튜브를 제가 있는 곳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떠내려간 곳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 외치며 떠내려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너울과 바람은 좀 전에 비가 왔을 때보다 심해진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구조 환경이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준 구조대 분들에게 제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져버린 며느리는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돈분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셨고 사부인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깟 목걸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식하게 떨어져 나간 목걸이를 찾겠다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내 딸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게 만들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혼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제 딸을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은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나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오세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분명 혜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분들이 무사히 구해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지 벌써 5시간이나 넘었다며. 그럼 이미 내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자네랑 둘이 여행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내 딸 불편하게 사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 이 모든 일이 자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내 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돈분들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날도 안 좋아서 결국 수색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게 된 사돈분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부인께서는 매일 만취가 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부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떠나버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이만 없었던 것뿐이었지. 주위에서도 항상 천생연분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부부금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가 떠난 곳에서 머물러 있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잘했던 며느리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바라보니 오래간만에 사부인께서 찾아오셨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현관문에 서 계시는데 아들이 사부인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하다가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들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함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터라 저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것 때문에 사부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부인이 저희에게 화를 내셨네요.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내 딸을 보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네랑 사돈 때문에 내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될 건지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내 딸이 자네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네는 모르지? 능력도 없는 자네한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네가 너무 원망스럽네. 그동안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의 일부 중에 내 딸의 몫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2번 다시 얼굴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아들은 오열을 하면서 사부인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부탁을 드렸지만, 사부인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희는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린 아들도 더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2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저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사돈댁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갔고, 저에게 벌받은 거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라는 한마디를 건넨 뒤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언제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던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찾아와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꽤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지인의 부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직업은 다른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당직이었습니다. 지인분의 말대로 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해주면서 그 집안의 기분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라 불행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부치는 일감이 생겨 지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부득이하게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꽤 잘 사는 지역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지인에게 건네받았던 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자 한참 뒤 앞치마를 두른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함께 오려 했던 지인의 말로는 부촌 동네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며 집주인과 잠깐 얼굴 면담이 있을 거라고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두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대문짝만한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에서는 어느 여성분이 가정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응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저를 반겨주었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댄 뒤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저에게 그날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뒤 주방으로 안내를 받아 앞치마를 두르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액자에 걸려있던 며느리가 확실하게 맞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그런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갈 거냐면서 따지고 들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 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품에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고 며느리도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긴 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정말 네가 맞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나랑 손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갔잖아. 그리고 너희 사돈이 유골함을 보여줬는데 왜 네가 지금 내 두 눈앞에 살아있는 거냐고. 네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 그러다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자 헤엄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 떠난 줄 알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었다고요. 둘이 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건 조금도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제가 세상 떠난 것처럼 꾸미게 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 내 아들은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은 어떡할 건데? 잘못된 선택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능력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까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 보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제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께 나타나서 동물뼈로 유골함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약까지 복용했겠어요? 지금 저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삶을 되찾았다고요. 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사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였고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돈이었네요. 제가 왜 이런 계획까지 세웠냐고요?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를 설득시키려 했을 테고 또다시 그런 문제로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고 아까웠어요. 분명 제가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질질 끌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본인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오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래 일당 15만 원인데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 무너뜨리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살아가는 게 괴롭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더 충격인 건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현재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는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민 남자가 며느리한테 여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곧 들어가겠다고 돌려보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야? 돈 때문에 너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노인네를 선택한 거야? 이러기까지 살고 싶은 거니? 그게 뭐 어때서요? 저만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저 사람의 재력을 손에 얻은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제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어머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려 하지 마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은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줘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을 이유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 인연을 끄는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일단 저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 딸이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좀 챙겨줬어요. 금액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쪽 아드님이 세상 떠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정도면 눈 감으실 때까지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서 저는 이제 그만 붙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제 딸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한 번 맺은 인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가 봐요. 당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그럼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려야 내 딸의 앞날도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그쪽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못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그릇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앞에 돈봉투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돈댁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돈봉투를 들어 사부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돈어른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자기 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지 뒤따라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그리움에 잠 한숨 못 자며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를 찾는 거였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주고 떠난 많은 돈은 며느리와 사돈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위장 사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에게 숨기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요.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나락이라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와 사돈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해를 갈지 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내린 결정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며느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인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양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워낙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빚을 내서 집을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 일단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선택한 거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저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얻기 정말 힘들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채널의 사연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는 거였는데 살다 보니 서로 적응을 해버려서 그런지 1, 2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눈 한 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손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턴
아들네가 분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5년 동안 일이랑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여유자금이 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자금 생겼을 때 분가하기로 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이 생활에 완전 적응이 돼버려서 따로 나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 없이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 줄 거고 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쉽게 벌은 돈도 아니고 둘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모은 돈이니 뭐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던 회사도 꽤 오래돼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들내외는 이미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벌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었죠.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아이를 돌봐준 만큼 며느리 또한 다른 쪽으로 저를 도와줬었죠. 집안일 같은 경우 대부분 며느리가 담당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니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저는 아들 내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초과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만약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일단 너희 시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시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듯 보였어요. 이왕 처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눈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상가 매물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장비들이 며느리의 눈을 더 키우는 듯 보였네요. 며느리의 고민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괜찮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크게 판만 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 처음에는 최대한 빚 없이 적당한 공간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하는 소리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상가에 입점하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안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상황은 능력 받기라는 말이야. 일단 시도해보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과일 좀 깎았는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희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빌려주신 돈을 다시 안 돌려드리겠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대로 빌려드린 돈부터 갚아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저희 방에 들어와 며느리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네의 부탁을 끝내 보류했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난감했는지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급하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까지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 돈 빌려달라니까 표정이 싹 바뀌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돈 앞에선 가족도 없으신가 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올 정도라고. 정말 힘들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어쩜 저리 매몰차실 수 있어? 다 들리면 뭐? 나는 말도 못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게 되면 기분 좋으시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일단 사업이 잘 되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나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무작정 돈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밤만 벌리다 나중에 정말 파리만 날리면 모두 끝장인 거 몰라? 일단 침착하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들 내외는 저희의 도움 없이 동네에는 없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했던 가정이라 며느리와 아들이 발품 팔아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보란 듯이 최대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음식점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 반대편 건물에 꽤 큰 체인점 소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보다 매장이 2배나 차이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퀄리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말았죠. 사람들 입맛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에 더 퀄리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점은 몇 달 만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손님은 거의 찾아와 주지 않으셨네요. 아들 내외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탈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아들 내외는 앞으로의 갈 길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버텨봤자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었어요. 결국 아들 내외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내색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접근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결국 폐업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적자가 상당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걸 준비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도와주셔야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부탁하는 거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겠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건데? 저번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 수익이 보장되는 체인점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미천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테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들내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번 사업 때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보니 8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은 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내밀어 보이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급하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통장의 금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뾰루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돈이 전 재산이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가 가진 자금에 저희가 지원해준 8천만 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 오픈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사업은 불맛이 나는 쭈꾸미 음식점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은 무리가 왔는지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몸이라 많은 시간을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 수를 늘렸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아들 내외의 음식점 장사를 도와주는데 무리가 많았는지 몸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집에서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아들내외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빌려줬던 자금의 일부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돈 1, 2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어머님한테 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 보여도 저희가 따로 손님들께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는 건 이 카드로 하시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매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돈을 타서 쓰세요.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니까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저는 정말 잘해드렸고 동네 주민분들께서 효부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선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그건 뭐든 신중한 게 좋은 거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때 너희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길 잘한 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도와줬니?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빌려달라는 대로 막 빌려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병원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님이 무리하신 건 푹 쉬면 괜찮아진다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실 거니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말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며느리는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며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카드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의 행동과 사업이 잘 되고 나서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점점 무시하면서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빌려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어차피 우리 도와주신 돈은 자식 같으니까 그냥 주신 건데 굳이 그걸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생활비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카드를 따로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여태까지 살면서 돈 좀 벌게 만들어주니까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돈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이 된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당신 정말 웃긴 거 알아? 여태까지 벌은 돈 전부 다 모아뒀다면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처가댁으로 전부 다 보냈잖아. 생활비 빼고 장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 왜 숨겼냐고? 장사가 잘 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까봐 당신 집안에 돈을 숨겨놓은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옆에 끼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아버님 댁에 살면서 효부 노릇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당신 집안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8천만 원은 드리지 않겠다는 거네.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나고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들어온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장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리? 그럴 거면 직원은 왜 뽑는 건데? 돈을 준 만큼 부려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돈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바탕 난리를 친 며느리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박차며 나오더니 저희를 한번 째려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방에 있던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식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식당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며느리는 돈을 주며 부리는 직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은 직원들은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원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직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 내외가 힘들게 식당을 차렸던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네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손주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탄 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저혈당 쇼크인 상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며 설명했고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식당에 아직 있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에게 맡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오후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도 전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네요. 얼굴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 온 거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든 말든 안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벌어들인 돈은 내가 그간 고생했던 보상이야.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큰일이야 있겠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떠나진 않잖아. 함께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내쫓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병원 직행이지. 두 분 다 최대한 빨리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도 내가 차지하려고. 식당은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 두 분을 최대한 빨리 내쫓아 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그 얼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꼴랑 8천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낸다니까. 벌만큼 최대한 벌었다가 그 이랑도 이혼하려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서 차라리 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맡겨두는 거야. 내가 벌은 거 남한테 줄 순 없잖아?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혈당 온 남편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쭈꾸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머리 위로 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당장 이 식당 정리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좀 전에 상황이 찍혀있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남편은 식탁 테이블을 닦다가 쓰러졌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쓰러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쌓여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를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네요. 남편은 도와달라며 손을 떨면서 며느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며느리는 애원하는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고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잠깐 외출을 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연기를 하는 척 아들에게 설명을 했고 아들이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찍혀 있었다는 걸 잊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을 전부 지우려고 달려들길래 며느리를 막아서며 몸싸움은 더욱더 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분들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들을 재정비한 뒤에 네 발로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식당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는지 울며불며 날뛰면서 힘들게 성공한 인생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반대로 제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하에 둘도 없던 효부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아들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세상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피해를 받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처분하고 저희가 빌려준 8천만 원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손주는 저희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차후에 사돈 집안의 돈들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꽤 많은 빚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효부였던 며느리가 돈맛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족들과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